참팟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가 만드는 팟캐스트, 참 재밌는 팟캐스트, 뜻깊은 팟캐스트를 지향하는데 여전히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한상희 교수님, 정태인 선생님, 그리고 저 앉은 걸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 많이 응원해 주시고 늘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참팟에서는 가장 뜨거운 이슈죠. 이 한반도의 지진과 온전 문제. 지진은 지진대로, 온전은 온전대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해필이면 온전 밀집 지역에서 지진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지금 그 두 개를 다 연동해서 걱정하고 우려하고, 또 정권이 제대로 정보를 안 주고 또 유언비어니 이상한 식으로만 몰아가니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이렇게 대비하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온전 핵 문제에 대해서 제일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시고요. 또 이번에 실제로 지진과 온전 문제에서 활발히 발언하고 계시는 우리 환경운동연합의 양효은영 사무처장님이 오셨습니다. 예, 양 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원래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때 뵀을 때 양원영 간사님이었는데 네. 그 사이에 이제 양성 쓰기에서 양이원영 처장님. 그거 된 지 15년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6년 됐구나. 오늘은 그냥 편의상 양 처장님으로 했다가 양이 처장님 했다가 편한 대로 하죠. 편한 대로 하는 거라고. 한상희 선생님 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로스코 한상희 교수님 오셨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정태인 선생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특강이 겹쳐가지고 저희가 양해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꼭 모실게요. 예. 정말 불안해서 못 살 상황인데 우리 양효은영처럼 정말 바쁘신데 오셨네요. 특히 내일 우리 환경운동연합이 후원의 밤을 네. 하죠. 9월 22일 목요일 몇 시부터인가요? 6시부터 프레스센터에서. 6시부터 프레스센터 몇 층이에요? 19층입니다. 19층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환경운동연합 네, 수정할 거 하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네. 괜찮습니다. 22일 내일 환경운동연합 후원의 밤은 프레스센터 19층이 아니라 20층입니다. 예.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우리 환경 문제 여러분 심각하잖아요. 뭐 당장 우리 가습기 참사, 미세먼지, 황사, 그리고 온전 에너지, 그다음에 뭐 바다 오염 이런 거 뉴스에 맨날 나오는데 다들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환경운동연합이 정말 열심히 해주고 계셔서 많은 시민들이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후원의 밤도 혹시 기회가 되고 여력이 되시면 참여도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참여연대도 늘 시민들의 후원과 참여, 회원이든 비정기 후원이든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양현 차장 지금 굉장히 뭐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서울권에서도 두 번의 흔들림을 느끼셨단 말이죠. 네. 한상희 선생님은 몸소 혹시 진동을 느끼셨나요? 아니요, 저는 저번 그러니까 백남기 청문회 때문에 국회에서 뭐 잔뜩 열받아 있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 느꼈고. 예, 그게 첫 번째 서울까지 이제 그렇죠. 진동 느꼈던 거고.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때는 또 지하에 있어가지고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둔해가지고 그런 걸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저기 참여연대에서도 네. 저도 두 번 다 지하나 1층에 있었는데 못 느꼈는데 5층에서 일했던 간사님들은
바로 긴급 통신을 네. 날리더라고요. 뭐 고층으로 책상이- 올라갈수록 심해진다고 그러네. 책상이 흔들렸어요. 의자가 흔들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양현영 처장 그때 어디 계셨어요? 혹시? 저는 여기 경복궁역 근처에 식당이 있었죠. 오. 느끼셨어요? 아니요. 두 번 다 못 느끼셨어요? 네, 못 느끼고 한 번은 거기 있었고 그래서 그 비상 상태로 이제 그 빨리 가서 일하려고 집으로 갔는데 그때 TV 보고 있는데 거기서 바로 됐잖아요. 그때도 뭐 집에서는 못 느꼈어요. 근데 그냥 사실 지진하면 우리는 좀 낯선 거잖아요. 네네. 그냥 한번 그런 걸 느끼면은 정말 그 공포가 엄청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월 12일 날 그 이제 역사상 최대 규모, 그다음에 9월 19일 여진인지 전진인지 이거 논란이 있는 우리 환경농연합에서는 전진일 수도 있다, 전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성명서를 내서 그것도 크게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몸으로 못 느끼니까 저만 해도 저는 한 번도 지진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이 위기나 고통이나 걱정이 실물감이 좀 덜한데 그렇죠. 집에 아기는 7층 아파트인데 임대 아파트인데 거기서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재밌었대요. 근데 아이 집에 아기가 딸아이가 한 분이 있는데 말은 잘 안 들으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의자가 흔들리고 책상이 약간 흔들렸다. 아 그래요? 재밌었다. 예. 그 정도로? 서울의 강동구 임대 아파트니까 서울 쪽에서도 보면 어느 지역별로는 근데 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곳에서 그래도 진동도 느낀다. 약간 고층에서 내진 설계 오히려 흔들리는 게 더 안전하다고. 흔들리는 게 더 그러네요. 안전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 진동 따라 움직이는 게 낫죠. 그러니까 진동에 진동도 부딪혀서 없는 데는 네. 그냥 잘못하면 갈라져버리거나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면서요. 근데 뭐 제가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양현영 처장님 말을 중심으로 들어주시고요. 저도 뭐 어떻게 양현영 처장님 일단은 화제가 된 우리 성명서 9월 10일 때도 우리 반핵 행동에서 바로 원전 가동 중단해야 된다는 뭐 긴급 기자회견을 성명 냈고 9월 19일 날 우리 환경농연합에서 이것이 여진이 아니라 만약 전진이라면 이런 성명서 이제 냈는데 전진일 수 있다고. 네. 요 대략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참 10일이 정말 멀게 느껴지죠. 정말 멀게 느껴지는데 정말 추석도 끼고 그래요. 네, 근데 정말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안 됐는데 그때 지진이 처음 딱 일어나고 나서 진앙지를 확인을 하는데 뭐 어쨌든 안전처, 기상청 거의 다 마비였죠. 근데 겨우 확인을 해서 특히 일본 기상청을 들어가니까 오히려 접속이 되더라고요. 확인을 했는데 그게 양산 단층대 인근인 거예요. 네. 예, 그때 좀 걱정이 좀 됐죠. 근데 뭐 그 전에 울산 앞바다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네, 그게 이제 내륙으로 이제 들어왔나 보다. 그 힘이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럼 구마모토 지진과 후쿠시마 지진 그때 그 발생했던 스트레스 또는 뭐 응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우리나라 내륙까지 이제 지금 전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국내에서 활성단층이 가장 많이 발달돼 있고 집중돼 있는 동남부 일대가 계속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성명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TV를 보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또 2차 지진이 온 거고 훨씬 크게 왔잖아요. 난리가 났죠. 뭐 카톡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근데 첫 지진도 거기 경주에 계시는 뭐 교수님이나 뭐 활동가들 다 전화를 주셨는데 문자도 주시고 그래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다시 했더니 전화가 먹통인 거예요.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안 전화 안 됐어요. 경주 쪽에. 전화 안 되고. 그다음에 카톡도 아예 카톡도 한동안 안 됐죠. 카톡 안 되더라고요. 네, 그때 카톡 안 되는 건 느꼈어요. 네, 저 몇 개를 넣었는데 그게 한참 지나서 보니까 전달이 안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서 그냥 좀 공포가 엄습을 했죠. 근데 그래도 거기 계신 분들보다는 서울에서는 덜하죠. 근데 예, 그리고 5.8 규모는 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또 진앙지를 알아보니까 더 양산단층대 쪽으로 이번에는 아예 양산단층대 위로 딱 올라와서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해서 결국은 밤을 거의 잠을 못 잤죠. 뭐 계속 체크하고 확인하고 전문가들하고 토론하고 하느라고. 근데 그 당시 저희 시댁이 이제 울산인데 또 연락을 해보니까 신우이 하는 얘기가 처음에 흔들렸을 때는 놀래가지고 다들 막 웅성웅성하다가 좀 진정하려고 하는데 더 큰 게 부딪혔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뭐가 다 무너지겠다 싶어서
이제 집에 있는 그릇 넘어질 것들을 다 끄집어내신 거예요, 바닥에다가. 그렇게 준비를 하신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예. 그러시고 거기 있는 다른 친구들은 또 어디로 부산이나 딴 데로 뭐 피난 간다고 가신 분도 계시고. 예, 그건 공포 그 자체였다고. 그냥 놀라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거기 인구가 거의 5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대구 쪽도 굉장히 놀라신 것 같고. 예. 네, 예. 그래가지고 12일 날 처음 지진 난 다음에 양효영 처장님 경주에 내려가셨어요? 추석 연휴 때? 그때 이제 울산이 10일에 시댁이니까. 바로 그러니까 울산 시댁에. 네, 갔다가 이제 거기 JTBC에서 출연해달라고 하시길래 전 울산에 있어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경주 진앙지에 거기 촬영이 있으니까 거기 가시면 어떻겠냐고. 거기는 한 시간 안 걸리거든요. 가까워요. 그래서 갔죠. 아, 그러면 이제 시댁 간 김에 지역 민심이나 상황도 파악하고 거기다 JTBC 출연까지 해서 거의 제가 뭐 민심 파악한 정치인은 아니고 아니, 정치적 민심이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공포의 민심. 네네. 아니 19일 날도 보니까 사실 살짝 흔들린 것 같은 건데 12일 날 워낙 걱정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 뉴스 보면 다 밖으로 쏟아져 나오잖아요. 걱정돼가지고 아파트 주민들, 학생들.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번 12일 건도 그런데 19일 건 저녁은 또 느낌이 달랐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경주에 이제 저 환경운동연합이나 거기 뭐 교수님들이나 아는 분들이 꽤 계신데 얘기를 들어보면 19일 건은 뭐가 탁 치는 느낌이었대요. 그전에는 10일 움직이는 거는 상하 좌우로 이렇게 쿨렁쿨렁 거리는 그냥 옆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하 좌우 같이 움직였대요. 그래서 이게 꼭 배가 쿨렁거리는 것 같이 그렇게 그 충격이 굉장히 컸는데 이번 거는 짧았지만 강하게 쾅 치는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각운동이 그거 지진 때마다 다른 거죠. 원래 파가 그러니까 파장이 짧을수록 조금 낫다고 그러거든요. 네네. 파장이 길고 이러면은 흔들리는 게 심해가지고 그 피해가 높다고 그러던데 아마 19일이 좀 후자인 것 같아요. 네, 19일이 이제 고주파라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했다. 5.8이었지만 그리고 더 깊은 데서 진원지가 더 깊지 않았냐 이런 논란이 있죠. 일본하고 우리나라 논란이 있는데 근데 일본이 처음에 한 12km 지점 얘기했다가 36km로 수정했잖아요. 근데 36km면은 거의 멘틀 가까운 데라서 그게 네네 그 일본 쪽 지각하고 우리나라 쪽 내륙 쪽 지각이 좀 다른가 봐요. 근데 거기는 36km 지점도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건 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10km 뭐 14km 이런 쪽이 많이 힘을 얻는 것 같고 그다음 4.5 지진도 그 부근에서 일어난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셋 다 활성단층대 특히 그 양산단층이 움직였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진앙 위치 그게 뭐 30몇 킬로인지 10몇 킬로인지 진원지 진원지를 아직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술력이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경험이 아주 많이 낮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진이 별로 일어난 적이 없으니까 뭐 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또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다는 경고는 숱하게 했죠. 나왔잖아요. 온전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네네. 온전하고 지진하고 결부되면 더 위험하고 네. 그리고 어쨌든 일본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일본이랑 가까운 게 경상도 지역인 것도 그렇죠. 사실이고 예. 그러니까 충분히 대비도 했어야 하는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대비도 거의 엉망이고 뭐 국민안전처 생겼지만 오히려 국민 스트레스만 주고 뭐 이렇게 걱정만 준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국민도 그렇고 시민단체를 다 같이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이제 대처하는 수준이라고 치면 어쨌든 원전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엄청 되어 있잖아요, 양현주 차장님. 원전에 대한 연구요? 지진이 없어도 위험하고 폐쇄해야 되는 상황인 게 많잖아요. 특히 그 납부된 그 노후 원전은. 근데 거기가 지진까지 지금 계속 2번이나 이렇게 들이닥쳤단 말이죠. 예. 이거 당장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도 한번 쭉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네. 원전 때문에 우리나라 동남부 쪽에 지진이 과소평가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원전 때문에. 그러니까 원전이 이번에 위험하다는 여론이 들끓을까봐 핵마피아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지진 평가를 과소평가한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소방방재청에서 나온
그 평가 보고서가 5년 동안 숨겨져 있었다. 네. 그게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거 2014년에 심상정 의원실에서 그 박항주 보좌관이 입수를 한 거를 가지고 저희 김재남 의원실하고 저희하고 같이 분석을 그때 했었어요. 네. 뭐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엄청난 보고서이고 아주 빽빽하게 우리나라 뭐 활성단층 그림과 지진 위험 지도 같은 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폐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것도 폐기가 됐어요. 아마 큰 돈을 들이고 오랜 시간에서 연구를 해놓고도 예, 오랜 시간 한 3년 정도 한 거죠. 한 네. 20억, 30억 들었다 그러던데. 그러니까요. 엄청. 예, 근데 그거 지질자원연구원이면 우리나라 국책기관에서 최고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공청회에서 문제 제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았겠어요?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 뭐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토론회에서 그쪽 분들 원자력계 분들하고 토론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 불확실성 큰 거는 다 똑같죠. 모든 게 다 불확실하죠. 아니 제 말은 네. 원전에서 지진 평가하는 것도 불확실성이 크고 그렇죠. 소방관제청도 지진 평가는 불확실성이 크죠. 근데 원전의 지진 평가는 받아들이고 소방관제청이 한 지진 평가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전의 지질 평가한 자료는 공개가 안 돼요. 네. 네, 공개달라 그러면 요 몇 장짜리 요 몇 장 지진재 분석도 해서 사실 몇 장. 우리나라 원전에 관해서는 뭐 정보 공개가 거의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조차도 네. 전문가를 대동해서 자료를 볼 수 없어요. 본인만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건 열람이죠. 네. 그리고 뭐 복사도 못하고. 딱 네. 국가정보원하고 똑같네요. 근데 그 소방관제청의 그 보고서는 굉장히 두껍고 자세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불확실성이 높다는 걸로 얘기하면 똑같이 평가를 해야 되지. 그렇죠. 왜? 그리고 여기는 어쨌든 양산단층, 울산단층과 같은 주변의 활성단층들을 다 같이 평가를 해서 최대 지진을 내니까 좀 높게 나왔어요, 훨씬. 그러니까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한 거보다. 근데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미국 기준을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미국 기준. 그게 우리나라 법에 미국 기준 준용한다고 써 있거든요. 고시에. 네. 그래서 그 많은 활성단층은 불확실성이 크니까 활동성 단층이라고 확인된 딱 2개만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당연히 적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 그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할 때 뭘 했냐면 왜 그때 이제 소방관제청 이 보고서가 그때 나왔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비교를 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는 0.2G가 나왔는데 한쪽은 0.4G가 나온 거예요. 예. 0.28G가 나왔구나. 이제 극한 상황까지 보자 그래가지고 0.28G가 G가 중력 가속도이고 중력 가속도의 배수로 힘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0.28G였는데 여기 0.4G까지 나왔어요. 계산을 저희가 추정해서 해보니까. 그럼 왜 차이가 나냐? 그래서 양쪽에서 참고한 식이 다르냐, 아니면은 단층 데이터, 입력 데이터가 다르냐, 아니면 뭐 연구한 전문가들이 다르냐, 뭐 그걸 다 봤거든요. 네.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한두 명이 좀 다르긴 한데 딱 하나 크게 다른 게 뭐냐면 입력값 데이터가 이쪽은 양산단층, 울산단층 등 활성단층대를 고려를 했고 이쪽은 그냥 2개의 활동성 단층만 딱 고려한 거죠. 그게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건. 그래서 저희가 그 민간검증단 보고서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런 활성단층을 포함해서 재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 가서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뭐 그걸로 끝났죠. 똑같이 얘기해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사업자랑 규제기관인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똑같이 얘기해요. 미국 기준을 가지고 검토했으면 된 거다. 그거 똑같이 얘기해요. 그럼 그때 그런 걸 얘기했던 그걸 옹호한 사람이 이제 지질학자들 중에서 원자력 안전 전문위원들이 있거든요. 전문위원인 분들이 뭐 양산단층에 대해서도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별로 큰 거 아니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이번에 지진 큰 건 아니까 완전 180도로 다르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완전 무시했죠. 양산단층, 활성단층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지진이 난 거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진 예측 제대로 못하고 지질학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핵발전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 부지조사 보고서가 원전마다 있거든요. 그렇죠. 원전 건설허가 받으려면 부지조사 보고서, 평가 보고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320km 광역조사,
뭐 40km 조사, 8km 세부 지질 조사 이게 다 나와요. 그럼 그 안에 무슨 단층이 들어있고 활성단층 몇 개가 있으면 길이가 어떻고 노두가 어떻고 변이가 몇 미터며 뭐 연대측은 어떻게 되고 그림은 어떻게 나와 있고 지질도 들어가고 광역 지질도 그게 다 들어가서 그거 가지고 평가를 어떻게 했더니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내진 설계는 이렇게 갔다.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다 비공개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두 그룹으로. 하나는 그걸 볼 수 있는 전문가로 용역하는 전문가. 그 사람은 각서를 쓰죠. 전문가. 각서를 쓰죠. 얘기하면 안 된다. 비밀. 그리고 그런 자료가 비공개니까 전혀 접근을 못하니까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계속 추정하면서 그 정확하지 않지만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 또는 아예 그 말도 안 하는 전문가. 그게 전문가가 딱 두 그룹은 아닌다고요. 그리고 그 원자력계 쪽에 이제 전문가를 언론에 최대한 이렇게 하죠. 인터뷰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도록 만들고, 그 지진이 크다고 얘기했다가, 그래도 앞으로는 그래도 별로, 안전할 거다. 그리고 큰 지진 아무리 나도, 원전은 내진 설계 잘 돼 있어서 문제 없을 거다. 그 얘기를 꼭 뒤에 붙인다니까요. 왜냐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물어보잖아요. 근데 지질학자가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어서 원전이 안전한지, 안에 개통이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얘기를 끝에 가서 꼭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이나 이런 걸 좀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과학자라면 그게 내진 설계가 돼 있다 하더라도 모든 곳에 다 내진 설계할 수 없으니 어쨌든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그건 정확하게 알려진 건 아닌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말하면 되지. 본인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 앞에 잘 듣다가 꼭 결론은 깔때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좀 영어식 표현이긴 하지만요. 워낙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해도 모자람이 없거든요. 조그만한 것 하나 짚어보고 해야 되는데 저도 TV 보면서 참 의아했어요. 이 지질학자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원전은 안전하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온전히 안전한지는 솔직히 누가 보기도 검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들어가서 온전 설계 전문가도 아니고 다 들여다본 것도 아닐 테고. 설령 자기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조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이른바 약간은 그 사이비 또는 관변형 전문가들이라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번에 지진 규모가 5.8이었는데 우리는 6.5까지는 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안전하다 그러는데 예전에 뭐 지진 규모 2, 3일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 최근에 계속 지진이 잦아지면서 지진의 강도가 막 4점대, 5점대, 이제 5.8대까지 오잖아요. 그리고 6.5하고 사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근접해 있다고 느끼는데 그 사람들 무사태평 안전하다 그러니까 전혀 저는 설득력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이러다 약간 더 강도 높은 지진 생기면 진짜 위험해지는구나 잘못하면 이런 생각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좀 서글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정부 쪽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신뢰하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참 슬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정부 그러면은 그 공신력이 훨씬 더 높아야 되고 민간보다 또 정부가 엄선해서 무슨 위원으로 이렇게 선임한 전문가라고 하면 훨씬 더 공신력이 높고 그 말에 대한 신뢰가 높아야 되는데 그걸 활용을 해서 홍보용으로 전락을 하다 보니 과학자가 과학자답지 않은 발언을 하는 게 그냥 흔하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불신이 더 강해지는. 근데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투명성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네, 투명성의 문제다. 그러니까 지난 19대 때 많은 국회의원들이 원전 문제 가지고 정말 집중적으로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나마 새누리당의 민병두 의원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장하나 의원이 같이 원자력 안전법에 정보 공개 의무에 대해서 같이 하셔가지고 그걸 조항을 넣었어요. 아, 새누리당 민병주. 민병주. 죄송합니다. 민병주. 예. 비례대표 1번이었던 원자력 연구원 출신이어서 우리가 처음에 낙선 대상자 막 그랬는데, 정작 하셔서는 이제 원전진흥보다는 안전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분하고 두 분이 하셔서 원자력 안전법 안에 정보 공개 의무라고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건설허가나 운영허가 시 제출하는 서류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 주기적 안전성 분석 보고서, 방사성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 주요기기 성능 평가 보고서 이게 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죠. 제일 중요한 게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써 있어요. 물론 예정 안 할 수도 있다고 돼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넣은 게 굉장히 획기적인 거잖아요. 근데 부칙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2016년 6월 이후 신청한 서류에 한한다. 그러면 뭐냐면 지금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 지금까지 뭐 건설 계획 중인 것까지, 네. 계획 중인 것 중에 신규 원전으로 이제 신규 부지에 들어가 영덕 3척이 들어가는 거 빼놓고 신한울 3, 4호기까지 전부 다 비공개예요. 도대체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뭐가 없으면 왜 공개를 안 하냐고. 글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소방관제청 그 보고서 공개하지 않은 그 멘트가 저는 아주 딱 맞는 거랬는데요. 항상 이분들은 생각하시는 게 사회적 파장이 커진다. 사람들이 쓸데없는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도록, 동요되지 않도록. 그거 아니에요? 사회적 불안감이 커진다고 걱정해서 이걸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상하기도 한데. 안 알려주고 숨기면 불안감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제 말이. 그러잖아요.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후쿠시마 일본 사고 때도 전 지금도 기억하는데 주변이 그 방사능 오염됐을 것이다라고 이제 민간인들이 이렇게 환경단체나 일본의 시민단체, 한국 시민단체 주장해가지고 일본산 또는 그 부근에서 좁혀서 수산물을 안 먹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있으니까. 그 정홍원 총리가 나서가지고 유언비어라고 하고 심지어 그걸 엄단하고 처벌하겠다 해놓고 국민들 오히려 겁박을 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한 2달 후인가 본인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그 후쿠시마 주변에 8개 현에서 수산물은 수입 금지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일 먼저 처벌해야 될 자가 부장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때 거짓말 친 거잖아요. 본인이 국민들 상대로. 그러니까 막 이렇게 숨기니까 사실 일부 과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국민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걸 잘 알려주면서 여기까지는 맞고 이것은 조금 미지의 영역이다라고 하면 될 거 가지고 아예 숨겨버리고 어쨌든 그 유언비어라고 공개를 안 하니까 이게 더 갈라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조건 상대편은 악이고 우리가 주장하는 건 무조건 다 맞고. 근데 제가 주장하더라도 제가 틀린 게 가끔 있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수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NGO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도 정부는 무조건 악이고 우리는 무조건 선이다라고 우리도 생각하지 않고 정부는 무조건 축소하고 NGO는 무조건 과장한다. 이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렇죠. 객관적으로 알리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합리적인 토론들이 돼가면 서로가 차이를 좁혀가고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게 그게 그 사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공개를 안 하니까 괜히 뒤에서 헛소문이라든지 아니면 의구심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보가 나중에 뭐 더 이렇게 더 크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괜히 선정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도 근데 저는 그래서 정말 부러웠던 게 뭐냐면 캐나다 사례였는데요. 제가 월성원전 1호기 그 수명 연장 과정에서 그린피스 캐나다의 활동가를 그때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랑 같이 해서 초청해서 토론회도 하고 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거기는 공청회를 하는데 1년 전에 공지를 하고 자료 요청을 하면 6개월 전에 공개를 하고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요. 누구나 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최고 $30,000까지. 뭐냐면 제가 일반 시민이 이 보고서를 공개받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고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개인이 3,000만 원까지 그걸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캐나다 원전 안전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보여주더라고요. 반짝반짝 빛나요. 신청하세요 하고 apply now 하고 거기에 $30,000 딱 써 있어요. $30,000까지 지원이 가능하니까 신청하라고. 그게 규제기관의 역할이고 정부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캐나다 원전은 입장에서는 자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그러면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뭐 검사 받아서 일부 주겠죠. 그럼 그걸 또 가지고 의견서를 써가지고 그러면 원전 안전위원들이 딱 앉아 있대요. 2주 동안 공청회를 하는 거예요. 2주에서 길면 3주 동안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의 브리핑을 다 듣는 거 의견을. 위원들이 앉아서 하루 종일 시민들이나 주민들이든 단체든 오면은 최소 10분에서 길면 1시간까지 그 브리핑을 계속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일일이 또 답변을 다 써가지고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답변서를 또 그거를 발간을 해요. 그런 다음에 운영허가를 하는데 그 운영허가도 2년 내에 한 번씩 하니까 이게 매년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5년마다 한 번씩 하자고 최근에 늘렸다는 거예요.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투명하고 주권자에게 충실하고 한마디로 그다음에 아주 정말 먼 나라 민주적이고. 이야기네요. 아니 그래서 제가 와 어떻게 그렇겠냐 했더니 우리도 30년 전에는 무지하게 싸웠어. 구속도 되고 감옥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싸워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정보가 공개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시민들과 정부가 사실은 지금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비슷하니까 그렇죠. 결정을 해도 공동으로 결정하고 네. 책임져도 같이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서로의 불신도 좀 줄어들게 되고 아니, 위험에 그렇죠. 대해서도 혼연히 대처할 수 아니 있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최신 기술 기준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지금 옛날 원전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지금 기준이니까 높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이를 먼저 평가를 해요. 차이 평가한 다음에 이걸 적용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고 그랬을 때 얻어지는 효과가 뭐고 이거 갖고 토론을 네. 한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를 적용해서 이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 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결국 사업자가 포기한다거나 뭐 네.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도 있고 합의하기도 하고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떤 단체들은 비난도 하겠죠. 그런 결정에 당연히 대해서. 그렇죠. 복잡하지만 어쨌든 그러저러 하기 위해서 결국은 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월성 1호기 그 수명 연장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 그때 부지조사 보고서 네. 이 관련한 보고서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죠. 그거 구경만 했어요. 옆에 살짝. 하여튼 뭐 모든 게 다 비공개예요. 모든 게 다 비공개인 상태에서 전문가들하고 그 검증을 하려고 그러니 그게 쉽겠습니까? 네? 정보가 투명 공개되면 판단을 그러면서 같이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안전하다 뭐 이런 판단도 같이 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그게 근데, 사회에 받아들일 네, 수 있는 그렇죠. 수준인 그리고 거죠. 그렇죠. 근데 연령이 이제 이게 또 얼마나 지나면 온전히 노후되면 위험하니까 그때는 또 정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서 네. 중단시키자 또는 신재생 에너지 가자 뭐 이렇게 합의를 그러니까 해나가는 예를 거죠. 들면 이번에 해바라기 그 네. 교수님 계시는 해바라기하고 해바라기가 어떤 거죠? 탈핵 탈핵 법률가 네. 모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네. 시민 여러분이 모를 수 있는 단어예요. 네, 네. 탈핵 그 변호- 법률가 모임 네. 이름이 해바라기인가요? 네, 네, 그리고 네. 변호사들하고 이제 법학자들이 같이 모인 네, 네.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어떤 해바라기 꽃처럼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라든지 신재생 그렇죠. 에너지 뭐 네. 자연 에너지로 가자 이런 느낌이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교수님하고 김영희 변호사님 네. 다 공동으로 대표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그 해바라기와 그다음에 원자력 안전관 미래라고 원자력 그 전문가 그룹들이 있어요. 네. 거기와 탈핵 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에서 공동으로 이번에 하신 게 네. 만약에 신고리 3호기부터 6호기 사이에 하나라도 후쿠시마나 체르노빌과 같은 사고가 나면 그러면은 사망자가 얼마나 되냐. 그걸 이번에 하셨잖아요. 네. 발표하셨다고요. 원자력 안전관 미래가 그 계산을 한 것 같더라고요. 급성 사망자 일주일 안에 급성 사망자가 1만 6천 명인가 아마 그렇고 50년 동안 암사망은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그렇죠. 나타나니까 사망자가 280만 명. 반경 80km 이내에 그런 데이터를 받아들고 이것이 과연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가? 네? 그 판단을 사회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평가를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면, 예를 들면, 지진이 일어나면 내부의 안전계통의 어두운 부분이 날아가고, 어디가 문제가 생기고, 어디는 건전하고, 그랬을 때 방출되는 방사선량은 후쿠시마의 뭐 10분의 1이 되든, 100분의 1이 되든, 그랬을 때 인명피해는 몇 명 정도 되고, 네. 이런 평가가 나와야지 그 사회가 이 정도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얻는 정기와의 효용성과 비교를 하면서 선택을 하는 게 맞잖아요. 예. 근데 몇 명 죽는다 그 말 나가면 선정적이고 사회적 불안을 조장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원자력 대국 5국인데 네. 예? 이런 시뮬레이션은 정부 차원에서 안 한 나라 유일하게 안 한 나라. 미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이야기는 뭐 맨날 나오는데요. 한국에서 자살로 하루에 몇 명이 죽는다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전쟁도 하면 30분 안에 몇백만 명 죽는다. 이거 그 선정적인 하지만 그걸 선정적으로 안 하고 그렇죠. 그래서 남북 간의 평화가 중요하고 때로는 보수적인 분들은 그래서 안보가 중요하다고도 하기도 그렇죠. 하고 진보적인 분들은 그래서 평화가 중요하다 한다면서도 그렇게 오히려 그 정보 바탕 위에 그러면서 대비를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균형을 잡아가는 거거든요. 그걸 알려줘도 예를 들면 불안하기도 하죠. 당연히 지금 막 남북 간에 으르렁으면 사실 저희도 불안을 느끼잖아요. 어쩔 때는 막 김정은, 박근혜가 막 센 이야기 하면 저러다 붙으면 어떡하지? 핵무기 터졌을 때 그 대피 방안 막 이런 거 카톡으로 돌아다니고 해요. 네. 누워 있으면 어디가 허파가 숨 쉬면은 뭐 폐가 터지고 그러게 코로 숨 쉬지 말고 입으로 숨 쉬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막 돌잖아요. 비상식량 뭐 이것도 돈다는데 그러니까 예. 저는 시민들의 불안이 절대 과장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당연하다고 그 생각하고요. 공개된다고 해서 예, 불안해봐야 해운대 집값 내려가는 거 외에는 다른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부 이제 이미 근데 네. 사실 그 영남 쪽에서는 여론 자체가 노후 온전은 뭐 여당 정치인들까지도 폐쇄하자고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는 상황이니까 일부 이미 지금 신규 원전도 여당 정치인들이 폐쇄하라고 예. 나오고 네. 유승민 의원이 얼마 전에 예. 발언했잖아요. 네. 그렇죠? 양희 차장님. 네. 그래서 이쯤에서 국민들이 이런 걸 왜 필이면 물론 영광에도 있지만 영남 지역에 이렇게 온전을 많이 짓게 된 거죠. 또 짓게 됐고. 그 호남 특히 영광의 한빛 원전의 경우는 서해안에 물이 얕아서요. 네. 더 지을 수가 없어요. 물 그러니까- 끌어들이기가 힘드는구나. 네, 그러니까 초당 한 40톤 정도가 나가요. 네. 엄청나게 네. 많은 양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충분하지가 않잖아요. 얕으니까 네. 도수관만이 네. 차도 크고 하니까 그 뜨거운 물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한 1km짜리인가 무슨 방류제라고 해서 네. 바다 쪽으로 쭉 나가서 이렇게 치수구와 배수구를 서로 분리시키는 그거를 건설하기도 했죠. 그 정도로 그 6개 이상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 신규 부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안 됐고. 냉각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뜨거운 물이 들어와 버리니까. 사실 그 거리 원자력 어렵다. 발전소 바로 옆에 임랑이라고 조그마한 해수욕장이 있거든요. 아, 네네. 저 거기 자주 놀러 갔었는데 사실. 아, 그러세요? 아니, 물이 따뜻하고 좋아요. 고향도 그쪽이시죠. 네, 저는 그러면 그 부산이니까. 따뜻함이 혹시 온전 때문에? 그렇죠. 아, 그렇게. 그러니까 보통 실제 이제 그런 건가요? 농담이 부산은 아니시고? 8월 15일이 지나면 물이 차지기 때문에 해수욕장이 지금 문을 닫거든요. 그렇죠. 근데 임랑은 8월 말까지도 헤엄을 칠 수가 있어요. 네, 그 따뜻한 물이 흘러오는 바람에. 네, 아, 네. 그렇구나. 네. 그 거기에 방송물질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저도 큰일 났네. 아니요, 뭐 또. 예. 네. 아, 그래서 확률이니까 이건 참 그럼- 복불복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치수 문제, 배수 문제 때문에 네. 영남 쪽에 아. 집중하게 됐고. 그렇죠. 그리고 네. 새로운 부지를 만드는 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행정적인 비용, 네. 사회 갈등 비용 이런 게 엄청나죠. 신규 네. 부지를 한 8개 더 있었죠. 80년대에 만들었던 게, 후보지로 만들었던 게. 그거를 김대중 대통령 때 취소했죠. 전부 다 후보지를. 다 취소한 대신에 고리 옆에 신고리, 울진 네. 옆에 신울진, 월성 옆에 신월성. 같은 부지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거기를 계속 연결시켜서 확대해 나가는 형태로 간 거죠. 결국은 돈이죠, 돈. 경제성. 이미 한번 무너뜨려버린 지역 또는 반대라든지 이런 것을 제압한 지역에다가 또 네. 지어버렸네요. 그렇죠. 그 옆에다 그냥 계속 하는 거죠. 참, 근데 정말 간이 큰 게요. 원전은 사실 위험한 시설이잖아요. 그걸 그렇게 안전하다고 모아놓으면 생각해요. 어떡해요? 아무리 안전하다 후쿠시마 하더라도. 원전 사고 네. 나기 전에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원전은 혐오 시설이지 위험 시설이 아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지. 이거는 위험한 정말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100만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거다. 정말 그거는 잘 몰라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무식해서 그렇게 위험하다 그러는 거지. 이게 과학적으로 얼마나 안전한데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아니, 저는 사실 혐오는 안 하는데. 그래요? 때로는 인류 문명이란 감사도 느끼기도 하고 정의가 부족했으니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다만 위험하다고 느끼지 네. 정반대로 네, 생각해요.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선진국이라고 꼭 그 원전 다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원전이 전기의 예. 필수적인 발전도 아니에요. 보통 일반 네. 시민적 관점에서 네네네. 일반 시민, 예, 그렇죠. 위험한데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런 생각 할 때가 필요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또. 그렇게 예. 생각하는 항공기가 거죠. 사고율이 상당히 낮은 교통수단이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사고 나면 피해가 워낙 크기 그죠. 때문에 엄청난 조심을 예. 하잖아요. 네네. 엄청난 안전장치도 마련하고 네. 그 승무원들 훈련도 따로 시키고. 예.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그런데 원전은 그런 사고조차 한 번 안 났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가 오중 방호벽으로 철저히 감싸고 있고 이중 삼중의 전 세계 안전장치를 하고 원전이 있고 지금 500기가 정도 되잖아요. 440. 400. 예. 예. 그 중에서 지금 440 대형 사고가 몇 개가 한국이 터졌는데 그 정도 따지면 확률로 따지면 엄청나게 사고율이 높은 체르노빌, 거죠. 일단 우리 국민들은 체르노빌하고 후쿠시마. 후쿠시마 있고 쓰리마일 사고. 쓰리마일 있고요. 네네. 쓰리마일. 그다음에 윈즈 네. 스케일 영국의 이 세계는 윈즈 그래도 스케일 널리 사고. 알려진 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국의 윈즈 스케일 그렇죠. 그 1967년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고 78년에 쓰리마일. 근데 폭발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각성 물질이 유출된 거죠. 녹아내려 그렇죠. 네. 녹아서 네. 완전히 녹아내린 게 아니라 일부 녹아내린 네. 거고요. 그다음에 체르노빌 86년 네. 그리고 그래서 90년대도 사고 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났잖아요. 하나씩.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 맞아요. 저희 얘기한 게 90년대 60년대 났고 70년대 났고 80년대 났고 그러니까 90년대 날 거다. 근데 안 났어요. 2000년대 나지 않을까? 안 났어요. 그래서 원전 르네상스다 봐라 뭐 이렇게 했거든. 근데 2011년에 세계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0년에 한 번씩으로 다시 통계적으로는 10년에 한 번씩 그렇죠. 돼버린 거예요. 아무튼 그 사람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기 전에는 체르노빌은 아주 특별한 경우고 그 전에도 기술력이 모자라서 그랬던 건데 그 다음에 훨씬 더 안전하게 보완을 해서 지금 새로운 원전들은 지금 가동 중인 원전들은 철저하게 안전장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는 안 일어난다고 사실은 믿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특히나 일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체르노빌은 구소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정보력이나 관리 능력이나 뭐 규제 능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을 많이 했던 거지만 일본은 기술력이든 규제든 꼼꼼함이든 그럼 민족성이 가장 조심스러운 민족이잖아요. 아니 그런 나라라고 생각했긴 했는데 거기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으니 얼마나 내리술교도 엄청 했을걸요, 그렇죠? 네네 그 규모가 이제 원래 9.0 지진이 여기까지 밀려왔을 때는 한 7점 얼마였나 그랬어요. 근데 내진 설계로 문제는 없었죠. 하지만 송전선으로는 끊겼죠. 선로가 끊기고 그러면서 제오봉은 바로 잘 들어갔어요. 만약 지진이 크게 나서 이게 엇갈려 버리면 제오봉 삽입이 안 돼 버리면 핵분열이 그렇죠. 핵분열 중지가 안 되니까 이건 끔찍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전기가 공급이 안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냉각수가 정체가 되니까 냉각이 안 돼서 이제 끌어오르기 시작하면서 녹아내리고 끌어오르면 이제 공기 중으로 해결료가 노출되죠. 노출되면서 얘가 녹아내리면서 그 피복제인 지르코늄이 반응을 해서 수소가 만들어지고 그 수소가 그러니까 파손된 데 일부 지진 때 파손된 데를 통해서 바깥으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모이면서 수소가 일정 정도 비율 이상이 되면 약간의 마찰에도 폭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건물 폭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방사능이 그러니까 그렇게 구멍 뚫린 대로 다 나와서 바깥으로 다 나간 거죠. 그리고 공기 중이랑 물이랑 왜냐하면 냉각을 위해서 물을 계속 집어넣는데 이 자체가 건물도 그렇고 원자로도 그렇고 전체가 다 파손돼 있으니 여기저기 구멍으로 다 새는 거죠. 배관도 틀어지고 배관 깨져버리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는 핵 반응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반응을 중지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네, 그렇죠. 팍 집어넣어야 그렇죠.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팍 집어넣거나 아니면 밑에서 스프링을 해갖고 탕 튀어오르게 만들거나 해서 어쨌든 제대로 들어가게 만드는데 혹시 몇 개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분열 중지가 되기 위한 제오봉의 몇 배를 설치를 해요. 그중에 일부만 들어가도 중지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리고 중수로는 더 위험한 시설이라서 여기에다가 독물질이라는 걸 또 집어넣어요. 핵반응이 일어난 중성자를 확 잡아먹는 원소가 있어요. 그것까지 같이 동시에 확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지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냉각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냉각을 하려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전기와 물. 근데 후쿠시마는 전기 나갔죠. 그리고 물은 배관 때문에 깨졌죠. 그래서 바닷물을 투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 투입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바닷물을 투입하면 이 원자로를 이 발전소를 포기하는 거예요. 얘가 2조 3조짜리인데 이거 포기하는 게 누가 지금 그 책임을 지겠어요. 물질적인 그 욕심 때문에 타이밍을 놓친 그래서 거죠. 그때 사장은 외국 나가 있었어요. 결제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삼풍백화점이랑 비슷한 그런 거랑 아니 이게 참 그래서 무너질지 모른다 했는데 장사 더 해라 뭐 이런 거랑 알리지 기술적이나 이론적으로는 안전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술적이나 이론적인 안전성을 결정하는 건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항상 탐욕에 들어가 있고 잘못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대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적 요소예요. 인적 요소는 판단을 그거는 평가하기가 어렵거든요. 얼마나 잘 훈련돼 있냐도 중요한데 일본의 지진 훈련 보세요. 얼마나 잘 훈련돼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판단을 제대로 그때 4시간 넘게 걸렸을걸요? 그걸 못 해가지고. 이번에 월성 1호기도 수동 정지하는 거 계산하느라고 4시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제가 그래서 그 비슷하게 인터뷰했다가 뭐 그 기자가 관리자를 알파고로 바꿔버려야 될 것 같아요. 기자가 엄청 항의받았다 근데 매뉴얼대로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합리적 판단을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알파고 보세요. 0.1이 아니라 0.098이니까 그러면 사람은 0.098이라도 0.1로 치고 그냥 가자 이렇게 그렇죠. 이건 자기 판단이거든요. 사람의 판단력이에요. 하지만 기계는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근데 부지는 0.12였어요. 건물은 0.098이었고 그러면 그냥 0.1로 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응답 스펙트럼이라는 그 복잡한 걸 계산을 하고 있었다고 하시니 참 답답하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네. 예. 일단은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서 대략 이렇게 이해는 하셨어도 좀 어려운 용어도 있고 뭐 중수로 경수로 예전에 죄송합니다. 아니요. 네. 참 죄송하잖아요. 저희가 공부해야 될 목도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왜냐면 또 북한 핵이기 때 뭐 북한의 중수로가 위험하니까 경수로로 바꿔주는 해서 한반도 에너지 기구 뭐 캐도 뭐 이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수로가 위험하다는 건 대충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도. 비록 지금 그것이 이제 깨져 있는 상황이지만 남북 간에. 그런데 저는 안 치장님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반대하는데. 국민이 왜 이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정부만 믿으면 되거든요. 예. 아니, 근데 정부가 믿지 못하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제 말씀은 이제 정부가 믿게 해줘야 되는 거 하나에다가 그래도 주권자로서 혹시 최소한의 지식 정도로 감시. 근데 검증, 정부를 믿어도 환경단체를 믿고 또 갈 수도 있지만. 아까 보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독일도 환경단체가 굉장히 활발하고 회원만 100만 명이에요. 회원이 분투라고 이제 지구의 벗 독일이거든요. 저희는 지구의 벗 한국이고 1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제가 이제 독일에서 있으면서 독일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독일의 공권력에 대한 신뢰는 엄청나게 높아서 이 친구들은 이제 운동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그냥 MBA니까 이제 말 그대로 그 경제 쪽에 있는 그런 일반 시민들이었어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리에서 경찰이 사람을 때리면 쟤 맞을 짓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정도로 우리가 신뢰도가 높다라고 비유해서 말을 하는 거였는데 그래도 제3지대인 NGO에 대한 후원과 기부와 활동이 그렇게 활발한 거예요. 캐나다도 신뢰가 있지만 아니 수천 페이지가 쌓여있잖아요. 그거를 일일이 또 질문하고 자문받고 하는 사람들이 몇백 명이서 그걸 또 다 제출하고 사실 우리가 지금 탈핵운동을 한다지만 우리가 그 보고서를 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 될까요? 오히려 그런 사회가 오면서 더 활발하게 토론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하는 그 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어떤 의미에서는 기술적이거나 이론적인 안전판을 넘어서는 또 다른 안전판이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리 안전하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의심해보고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그런 동력들은 시민사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힘이 사회를 유지하는 하나의 힘이 아니 기존의 체계와 체제를 넘어서서 그 사회를 유지하고 또 안전하게 뒷받침해주고 하는 힘이 아닐까. 우리는 아직 그 단계까지 아직 못한 상황인 거죠. 그건 이제 정부가 나서가지고 못하게 막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교수님 저도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공부는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미진하고 공부가 너무 어려운 경우는 환경단체 후원을 하자. 그래서 저도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서 누가? 저요. 그래요? 최근에 있단 말이에요? 15,000원. 최근에? 10,000원 회원이 없어요. 가깝게. 그래서 15,000원 회원. 이렇게. 회원이 늘면 5,000원으로 깎아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와 가습기 살균제와 온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싸워주시는 분이라면 제가 내릴 수만 있으면 더 내야죠. 너무 고맙고. 그래서 영남에 이제 그 온전히 밀집했다는 것까지 이것도 궁금해하는 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원전 몇 개냐? 그렇죠. 이제 현재 남한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네. 남한. 한반도. 북한은 지금 원전이 없으니까. 북한은 원전이 없죠. 연구용 원자로 있죠. 이제 플루토늄 만드는 상업용 원자로가 없고. 그 우리나라는 전라남도 영광군에 6개의 원전이 있고요. 경상북도 울진군에 6개의 원전이 있고요. 부산광역시에 6개가 있고요. 그리고 경주시에 6개가 있어요. 6개. 그다음에 울산시에 시운전 중인 게 하나 있고 거의 완공된 게 하나 있고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게 2개가 있고 그리고 울진도 건설 중인 게 2개가 있고 6개 말고 건설 중인 게 2개가 있고 또 계획 중인 게 2개가 있어서 울진도 사실은 10개 그리고 울산 부산의 고리신고리도 10개 그렇게 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리고 영덕 경상북도 영덕에 추가로 신규 부지를 만들어서 2029년까지 2개 더. 그다음에 또 지역을 정하지 않았는데 저 삼척이라는 신규 부지를 또 만들어서 또 2개 더. 이게 다 하면은 36개가 되는 거예요. 다 가동을 하면? 예. 근데 고리 1호기는 폐쇄하기로 했으니까 35개가 되겠죠. 제일 오래된 거죠, 고리 1호기가. 그렇죠. 그다음에 월성 1호기가 그다음 오래된 거고.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현재 운영 중인 거 정확하게 운영 중 24개.
4개 부지에 6개씩이니까 24개. 24개. 2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운전 중인 거하고 거의 완공된 게 2개, 그리고 건설 중인 게 4개, 그리고 계획 중인 게 6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계획 중인 예를 들면 삼척 시민들 굉장히 격렬히 반대했는데 예. 그럼 통과가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예, 계획 중인 거죠. 그러면 계획. 백지화될 수도 있다는 예, 거죠. 건설 중인 거는 건설 허가를 통과한 이미 거. 해버린 거죠. 예, 건설 허가를 통과한 게 5개가 건설 중인 게 있는 거죠. 예. 이 모든 걸 한수원이 관리하고 있나요? 그렇죠. 우리나라 공기업. 예,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수력원자력. 우리나라는 한국전력공사가 공기업이에요. 51% 정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이고 49%가 민간인데 그중에 몇 퍼센트더라? 한 20, 30%가 해외 자본, 30%가 해외 자본이고. 한수원. 예. 아니요,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에. 한국전력공사가 자회사로 발전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고 100% 공기업 자회사인 거죠. 한전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네네네. 한전이 약간 시장형 공기업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계속 좀 불안한 느낌 드네요. 그렇죠? 네. 아니 그래서 이번에 원전과 석탄 위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아닌가. 작년에 영업이익 10조 났잖아요. 네. 예. 11조란. 그게 네. 영업이익 10조에다가 땅 판 것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 세금 빼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10몇 조가 되는데요. 네. 어쨌든 영업이익만 보면 딱 10조인데 그 10조를 가지고 배당 잔치를 한 거예요. 네. 발전회사들도 나눠 먹고 배당 잔치하고 정부도 가져가고 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동안 적자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전기를 별로 안 쓰니까 공급하는 전기의 대부분이 다 원전하고 석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 단가가 뚝 떨어진 거죠. 근데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예. 그럼 그 발전 단가 비교를 해보면 원전이 한 50원대, 그다음에 석탄이 한 60원대. 그러면 가스 발전은 세금이 많이 붙어요. 다른 거랑 원전은 세금 하나도 없고 석탄 요즘에 약간 붙었고 근데 가스는 세금이 엄청 붙거든요. 120원. 110원 이 정도 되고 태양광은 110원 정도. 많이 떨어졌죠. 8년 네, 8년 전에 많이 700원이었어요. 떨어졌네요. 지금 110원. 그리고 풍력은 더 싸요. 80원. 육성 풍력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전하고 석탄 이걸 하는 이유가 위익을 하지 않는 이유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니까 그래서 전기요금 2배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전 석탄 안 하면 그렇게 보면 그렇게 2배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를 내고 있냐. 가정용 전기요금을 보시면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1단계는 킬로와트아워당 60원. 2단계 킬로와트아워당 125원인가 그럴 겁니다. 2배가 뛰네요. 네. 총 11.6배로. 3단계가 190원. 4단계가 280원이에요. 5단계 407원. 6단계 700 얼마 이렇게 확 올라가는 거죠. 근데 국민의 대부분은 다 4단계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누진제 완화시킨다고 말하는 게 5단계, 6단계 때문에 오는데 거기는 전체 그 가정용의 수용가의 5%도 안 돼요. 뭐 이건희 씨처럼 한 달에 1,000만 원씩 전기요금 내는 사람들 그런 거 말고는 뭐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그 정도 돼야 그 정도 아니면은 그렇게 안 올라가는데 이번에 여름에 에어컨 많이 쓰니까 4단계가 5단계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만 원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놀라신 거죠. 근데 하지만 우리한테는 한 개 비용이 28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280원 이상은 안 쓰시는 거죠. 웬만하면 쓰면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60원은 좀 소수고 다 125원, 130원에서 280원을 다 내고 있어요, 이미. 내고 우리는 태양광과 가스만으로도 충분히 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냐? 싼 발전 단가 들어오면은 영업이익 늘어나거든요, 한전이. 그게 핵심인 거라고요. 그럼 산업용도 올려라 하는데 거기도 좀 가격 내거든요. 한 100원 안팎 내요. 그러면 산업용도 10원, 20원만 더 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원, 20원만 더 아니면 100원하고 풍력 발전기 많이 넣으면 되죠. 80원밖에 안 그러면 자가 발전하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전의 영업이익 때문에 원전하고 석탄이 늘어나는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세팅이. 아니 그동안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많아도 계속 석탄 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석탄이 올해하고 내년에만 준공되는 게 11개예요. 아니 그러면 내년 봄에 어떡하려고. 지금 국회 앞에서 오늘 또 제가 TV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제
농성하고 있는데 그 포천 석탄 발전소 반대 시민들께서 오셔서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거기도 뭐 짓는다고. 포천에도 하더라고요. 지어요? 예. 포천에 원래 경기도에는 못 아니 들어가게 돼 지금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계획이 발표됐나 그래서 오셨어요 진짜로 포천 분들이. 음. 그래서 여러분이 오셔서 1인시 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진 분들이 당진, 반대, 충남이 거의 네. 뭐 가장 밀집 지역이고요. 미세먼지가 그래서 제일 많다고 당진, 그러거든요. 당진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이 얼마 전에 저기 세종대왕상 있는 데서 단식 농생과도 네, 하셨어요. 네, 제가 네. 지나다 봤고. 예. 그 당진시장이랑 충남 같이 예. 하셨는데, 그러면 석탄이 11개예요. 근데 뭐가 문제면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우선 사주는 거를 발전 단가를 싼 거부터 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전은 가동만 하면 팔 수가 있어요, 무조건. 그렇죠. 가동만 하면. 그게 그래서 하루 가동하면 10억이에요. 1기가와트 매출이 하루 가동하면.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가동하는 게 무조건 다 사주니까. 그 다음이 석탄을 사주는 거예요. 석탄 다 사주고 나서 그래도 전기가 더 필요하면 가스나 뭐 중유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원전하고 석탄이 대부분인 이유는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안 쓰니까 원전 다 깔고 석탄 깔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가 가동률이 엄청 떨어지는 거죠. 가스 발전하는 사람은 죽겠다고 난리죠. 계속 마이너스예요. 오케이. 그건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우리가 그럼 대안으로서는 이제 더 이야기 좀 한전이 시장형 공기업인 건 저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데 차라리 이건 국민적 통제를 강하게 받는 예를 들면 국영기업 또는 뭐 공기업으로 다시 이렇게 조금 더 전환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도 했던 것 같은데 뭐 그게 소유 구조의 문제로 볼 수 있겠지만 혹시 영업이익 상한제 같은 걸 정해서 얼마 이상은 영업이익을 못하게 만든다거나 근데 주주가 반대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정부가 주식을 더 보유를 하든지 그렇게 3사가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이동 KT가 그다음에 한국이동통신이 다 정부기업고 국영기업고 공기업했다가 이게 하나는 민간기업 KT 하나는 SK텔레콤 된 거거든요. 그런 건 한국이동통신 특혜부라 받았고 옛날엔 제 신부였죠. 49%가 애국주주니까 이 사람들은 통신요금 인하라는 이런 거 절대 바라질 않아요. 그러니까 높게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공기업도 아니죠. 다른 대안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튼 좀 에너지라든지 이런 공공 분야는 좀 공공성이 강화됐으면 하는데 다시 이제 양차장 그분은 이야기 고맙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럼 지금 이제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지진이 또 일어날 것이냐. 그다음에 영남 쪽에서 기습지진 발생하는데 이 온전들 다 문 닫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은 좀 과하게 표현한다면 뭐 과한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요 전망이라든지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게 점쟁이도 모르는 게 지진 예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예방의 원칙으로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진이 더 큰 게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이번 4.5가 마지막으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4.5를 일어난 걸 보고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내부의 지각 내에서의 응력이 해소가 안 됐다. 그러면 또 딴 데를 통해서 분출이 될 수 있는 거다. 근데 그런 우려를 하는 거거든. 그럼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뭐 산업시설이나 발전시설이나 여러 학교나 뭐 이런 데도 지금 어쨌든 선제적인 조치를 다 해야 된다고 보고 원전의 선제적인 조치는 가동을 중단하는 거죠. 가동을 중단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운영 중인 원전이 12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4개 중에서? 예, 12개. 12개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12개를 만약에 문을 닫으면 우리가 전기 수급이 안 되냐. 근데 가을이라서 냉방 소비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발전 설비가 100기가와트, 1기가와트가 이제 설비 용량으로 원전 한 개 분량과 거의 맞먹거든요. 100기가와트가 넘게 있어요, 설비가.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가 전기를 가장 많이 쓸 때 어디까지 쓰냐면 65 정도 써요. 지금 날씨가 선선해져서. 밤에는 뭐 40? 뭐 이것도 안 써요. 40, 50 기가와트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35기가와트가 남아요. 전기를 가장 많이 쓸 때도. 근데 이 12개가 얼마냐면 10기가와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문 닫자 이러고는 좀 지금 과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전기 난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기 수요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선 가을철이니 마침 큰 지진이 오더라도 최근 뭐 한두 달 사이에 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잠깐 몇 달 정도는 가동을 좀 중단을 하고 점검 들어가서 추이를 좀 본 다음에 조심스럽게 한두 개 정도를
서서히 이렇게 가동하는 형태로 가는 게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국민들한테 에너지 전략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또 재에 대해서 좀 경각심도 좀 깨우치고 뭐 여러 가지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게. 지진으로부터도 안전한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도 이게 그렇죠. 에너지 기술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계산을 합니다. 부존 잠재량이 가장 큰 거고요. 그다음에 가용 잠재량이 그다음이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잠재량이 있고 시장 잠재량이 있는데 기술적 잠재량은 현재 기술 수준으로 시스템 기기 효율을 다 반영한 거예요. 시장 잠재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정책적으로 되느냐 안 되냐 이걸로 가는 건데 기술적 잠재량이 2015년인가 16년에 정부에서 발행하는 신재생 에너지 백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7,000기가와트가 넘게 나와요. 2015년, 16년 백서에 16년 백서구나. 태양만. 태양 발전만. 태양 7,000기가와트가 그러니까 넘게. 지금 온전 수요의 100배 정도 되네요. 그러니 100배가 넘죠. 넘네요. 당장 우리가 100기가 온전 서세 없애고 그렇게 전환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안 하고 지금 있는 거죠. OECD 보통 20-30%예요. 재생에너지가. 포르투갈이 우리보다 못 살잖아요. 그렇죠. 2013년에 원전 비중이 27%였어요. 근데 지난 5월 달에 7일부터 11일까지 4일 동안 재생에너지로만 100%로 들어갔어요. 풍력이 22%로 3년 사이에 올라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경제가 힘들어서 그랬어요. 경제가 힘들어서 외화벌이가 안 되니까 에너지를 사올 돈이 없는 거야. 재생에너지는 국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풍력이나 이쪽에 그냥 돈 넣어서 그걸로 전기 그냥 쓴 거예요. 전기 에너지 수입하지 않고. 그래도 포르투갈이 재생에너지 100% 사회로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오히려. 우리나라도 그 핵에너지 같은 거 좀 더 사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우라늄은 사오죠. 우라늄은 사오는. 저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재생에너지가 우리가 뭐 아까 태양광, 풍력, 단가 싼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기술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잠재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원전과 석탄이 너무 많아서 재생에너지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가스 발전도 못 들어오는데 재생에너지가 어떻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신규 원전, 노후 원전, 신규 석탄, 노후 석탄 이걸 폐쇄해 나가면 그 여유분에 재생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사실은 그거 폐쇄해도 지금의 전력 수요 증가율을 쫙 추세선을 그어보면 그거 다 폐쇄해도 신규 석탄, 신규 원전, 노후 석탄, 노후 원전 다 폐쇄해도 여유가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는 여유가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한전 또는 온전 마피아, 한수원이들이 더 많은 그 수익을 탐욕을 위해서 일종의 음모를 석탄과 온전 위주로만 하는 다른 대안이 있으면 누구 안 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좀 거칠게 이렇게 표현해 마피아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큰 그거라서 어쨌든 그쪽 이해관계 세력들이 온전 마피아, 핵 마피아는 뭐 조중동에서 쓰는 표현인데. 네, 아무튼 그쪽에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저는 중요한 부분이네요. 진보 보수나 좌우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에너지의 문제는 사실은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에요. GDP가 올라가려면 새로운 산업을 발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선 산업이 사실은 풍력 발전기 제조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놓쳤죠. 그쪽으로 투자하다가 내수 산업이 안 뜨니까 내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 대기업은 태양광으로 지금 뛰어들었잖아요. 한 2, 3년 마이너스 되다가 지금 뭐 올해 3월인가 2월 달에 인도랑 미국 시장을 통해서 올 한 해에 생산하는 전 세계 4개의 공장이 있대요. 그 모든 생산 물량이 2월 달 계약으로 끝났대요. 국내 계약은 거의 없고. 한화죠. 뭐. 아, 맞아. 한화가 햇빛 갔잖아요. 2월인가 3월인가 그때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한화가 야구를 잘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런데 투자를 하게 내수를 키워줘야지. 근데 하나는 그걸 마이너스를 하고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조선업들은 처음에 전환하려고 투자하다가 잘 안 되니까 유전산업으로 간 거 아니에요. 유전산업에서 저유가되면서 망해버리니까 지금 이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 전환이 될 때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내수산업을 열어주거나 그런 걸 했으면 그 노동자들이 지금도 다른 걸 생산하면서 살아 있었겠죠. 근데 거기다가 돈만 넣는다고 되겠냐고. 그러니까 풍력 에너지로 전환했으면 풍력 발전. 그러니까 발전 제조 회사로 바뀔 수 있는 거죠. 발전 설비도 엄청 나잖아요. 보면 우리 이렇게 그것도 있고 조력도 있고 제 뭐. 고향으로 보면 산 등성이에 풍력 발전소가 얼마 전에 생겼거든요. 근데 그 딱 보기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렇게
한 100m 가까이는 세우는 거 올리는 네, 거 네. 그다음에 그 날개 날개 만들고 독일 한 지나가면서 터빈 한번 뭐 봤는데요. 예. 쫙 이런데 진짜 장관은 장관이더라고요. 네, 장관이고 네, 네. 뭐랄까 그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풍경 네, 같은 네. 거잖아요. 굉장히 네. SF적인 그런 느낌도 들고. 독일은 뭐 깔렸죠. 네. 여기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태양광하고 풍력의 하이브리드 조합으로 가정용으로 네, 많이 네. 들어가요. 예. 왜냐하면 햇빛이 없으면 바람이 불고 바람이 그렇죠. 안 불면 햇빛이 쨍하고 뭐 둘 중에 그러니까 하나니까. 예, 둘이 같이 하이브리드 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렇게 대형으로 가는 것도 있고 또 소규모로 환경연합 지붕에 보면 예.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프로펠러처럼 돌지 않고 옆으로 돌잖아요. 그거는 더 작은 바람에 더 민감하고 생산이 되는 거죠. 아, 그것도 그거예요? 예, 예, 그렇죠. 그것도 풍력 발전기죠. 지금 태양광 에너지하고 풍력 에너지가 둘 다 둘 있는 다 거죠. 있어서 예, 예. 사무실 전력을 그거로만 아니요. 한 30% 정도? 30% 정도. 예, 예. 저는 그 화장실 냄새 빼는 건 줄 알았더니 전기 아, 그게 좋습니다. 풍력 발전기예요. 네, 네. 아, 좀 더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65분 정도 지나서요. 우리 양효영 처장님은 한 번 더 모시는 것으로. 네, 아이고, 예. 지진이 안 나야 될 텐데 혹시라도 또 작은 지진이라도 생기거나 큰 지진이 생기거나 어쨌든 계속 대비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생기면 또 제가 모셔야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진하고 떠나서도 지금 원전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는 한수원 비리라든지 안정성 검사 비리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지진 떠나서도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 뭐 전쟁인 상황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위기가 올 수도 어쨌든 있는 거죠. 발주 과정이나 그 안전성 평가 보고서 공개나 이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그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에서는 첫 번째 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진 전에도 폐쇄해야 된다고 주장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노후된 거, 그다음에 네네. 비리가 네. 있어서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라고 얘기한 게 신고리 오르코기부터죠. 이제 첫 삽 뜬 거니까 그건 지금 취소해도 크게 백지화해도 되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고리 오르코기부터 취소 다 하고 그다음에 노후 원전이 이제 고리 1호기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월성 1호기 수명 연장했는데 월성 1호기도 저는 폐쇄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가면은 2029년까지 12개가 사라져요. 그러면 지금 시운전하고 거의 완공된 것까지 하면 26개잖아요. 네. 26개 중에서 12개 사라지고 신규 안 하니까 14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9년이 돼도 그래도 여전히 14개나 있어요. 물론 저는 그 사이에 더 우리가 당길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기장 쪽은 벌써 지금 갑상선암 그것 때문에 그 부산 동부지법에서 손해배상 승소 판결 받은 경우도 네, 있거든요. 1심에서 갑상선암은 원전에 의한 것이니까 피해를 그렇죠. 보상하라고 해서 이미 피해가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1심 승소했는데 2심은 간당간당합니다. 네. 예. 일단 더 들어보고 싶고 저도 공부도 많이 됐는데 아마 국민 여러분 청취자들께서도 이렇게 또 쉽게 양효영 차장님 잘 말씀해 주셔서 많이 공부가 되셨을 것 같아요. 자, 교수님 탈핵 법률가 모임도 하신다는 거 저도 뭐 풍문으로만 들었는데 굉장히 관심 많으신데 마무리 발언 두 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든 어떤 이유에서건 사람이 최고거든요. 안전해야죠. 예. 우리 헌법 전문에서도 우리들과 우리 자손들의 그 자유와 안전과 행복을 영원히 확보한다. 이게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거든요. 예. 안전을 제일 우선하는 그런 정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효영 차장님. 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주민들은 공포를 실감하고 있어요. 공포 실감하고 있고 이번에 4.5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왔잖아요. 다 뛰쳐나오셨어요. 다 뛰쳐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큰 위험으로 가지 않으려면 첫 번째 조건은 위험 시설을 줄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위험 시설을 줄이는 거다. 지진 나면 선반에 있는 그릇부터 내려놔야 되듯이. 그렇죠. 저희 신우이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제적으로 지금 가동 중인 원전은 좀 점검을 위해서 중단을 지금 시키는 게 사람들이 좀 가동하는 원전 옆에 지진 나는 거랑 멈추는 원전 옆에 지진 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좀 불안이라도 좀 해소를 시켜주게 그거를 현 정부에서 하루빨리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큰 바람이고 그리고 서서히 폐쇄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저는 내올 수 있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충분히 역량도 되고 기술도 되고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랬고 아마 들으신 분들 말이 그랬을 너무 텐데. 빨라서 아니요. 그랬죠. 선생님은 잘해주셨는데
지진 온전 분야가 일상에서는 사실 저희가 공부가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덜 된 분야이기도 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한상희 선생님 말처럼 정부의 신뢰도 촉구하되 또 저희가 환경단체들 후원도 하고 공부도 조금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안전하게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우리 양 의원님 한 번 더 모시는 거로 하고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